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분 모시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ISL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내마녀의 날이기도 해서 또 시장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양시장에서도 엇갈리긴 하지만 지수는 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지금 잠깐 또 섹터를 보는데 갑자기 이 섹터가 또 강하게 움직여서 이야기 먼저 하고 갈게요. 로봇이요. 에브리보 15%대 지금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나머지 종목들까지요. 삼성전자 쪽에서 이 보픽과 관련해서 매뉴얼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시 앞두고 뭔가 더 이제 빨라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로봇주의 투심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뉴스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영주 위원님, 로봇주가 그동안 좀 많이 고전을 했어요. 이렇다 할 뉴스도 없었고 사실 보핏이 아무래도 희망 같은 존재였는데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공급할 수 있는 분위기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은 시장이 더군다나 이게 참 공교롭게도 시장이 좋을 때 지금 나온 거니까 더 상승 탄력을 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요죠. 과연 로봇에 대한 우리가 기대만큼 로봇이 나오면 세상이 천지개벽할 것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수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급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부터 로봇이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로봇을 끌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짚어주셨어요. 단기 좀 가능하니까요. 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데 이제부터 시작이 묻어두자 이런 개념은 조금 경계하자라는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환 대표님의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보핏. 출시가 된다면 또 이게 그때 추석 전에 나와서 아무래도 선물, 효도용으로도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 또 있긴 했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매뉴얼 출시.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이 호핍 출시 자체가 당장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섹터 자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정도. 그렇다면 지금은 저도 비슷한 시각이지만 단기 모멘텀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와 향후에 사업 부분에서 발전성을 기여하느냐 여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 단기 모멘텀으로 지금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낙폭이 좀 가대했던 종목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환매 형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짧은 관점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 접근하기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뉴스에 대해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로봇 갑자기 또 이슈 나와서 한번 보고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밤에 가장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거 미국 8월 CPI였습니다. 자, 지표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무난하게 넘어갔다라는 쪽에 이제 시장의 무게가 좀 기울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죠. 자, 차영주 위원님,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모멘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죠. 거의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출근하시면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은 25bp냐 50bp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표를 놓고 보면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보고 살이 빠졌다라고 엊그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제 몸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너는 왜 살이 안 빼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지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CPI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약간의 어떤 0.1, 0.2 가지고 이게 과하다 안 과하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기존대로 25%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여기에 이제 또 어제 있었던 TV 토론 이런 큰 거시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미시적인 움직임보다 하나하나 이제 확정이 돼가는 거죠. 자,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해리스가 만만치 않네라는 것이 확정이 됐고 이것을 인해서 25bp, 50bp 갈림거리에서 25bp가 거의 확정이 되네라고 본다라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단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수많은 설왕설래, 설화로 이루어졌던 주식시장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표에 대한 부분, 자, FOMC 앞두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급이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지환 대표님, 외국인들이 8월 말부터 해서 우리 증시를 거의 떠났어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뭐 정말 FOMC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건지 또 걱정입니다. 컴백의 조건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오늘 선물 옵션 만기고요. 이걸 지나봐야지 이제 진짜 수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 가장 컸던 부분은 뭐 당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삼성전자의 죄송합니다. 하루 매도 물량을 보면 장기 펀드 물량이 이탈한다라고 보기에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펀드 물량이 보통 대세 하락에서 이탈할 때는 하루에 1,000만 주는 기본이고 한 2천만 주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이 매도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장기 물량이 이탈로 보기는 어렵다. 근데 이게 단기 차익 물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게 롱숏 펀드나 헤지 펀드가 나간다 보기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둘 관점에서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시세 등락을 보면 또 시세 등락은 프로그램 등락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이 물량 중에 상당수 물량이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것은 이번 선물 옵션 만기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 여부를 좀 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좀 될 것 같고 현재까지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가 하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는 부분은 이전의 비교 수치와 비교해서 많다라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들어갈 때와 비교하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한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 물량과 파생 상품 혹은 프로그램 물량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객관적인 부분은 이후에 이제 판단이 되겠죠.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 수급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은 다른 중소형 종목의 수급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대형주라 하더라도 외국인 물량이 이탈하면 상당 기간 동안 외국인 물량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보는데 삼성전자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물량이 전날까지 맹렬하게 나가지만 들어오는 물량은 그 다음날 또 맹렬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은 거의 외국인 수급이 V자형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번 선물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나가는 물량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외국인 매수 시점을 눈여겨보시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이 좀 더 좋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수급은 삼성전자 때문에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외국인 수급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선물과 함께 시장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청산되는데 나는 효율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의 거의 98%가 IT 투톱이다 보니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에 또 그게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V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다라는 부분을 같이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을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엔화 쪽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참 많은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방금 전에 확인해봤던 수급 거기다가 엔화 쪽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나오다 보니까요. 차영주 위원님, 엔화가 또다시 작년 12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왜 8월에 한번 있었던 폭락장 그걸 만들었던 게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잖아요. 일각에서 이거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때랑은 좀 다를까요? 일단 우리가 뭐 첫 번째 맞을 때는 가장 세게 아프죠. 더군다나 이제 갑자기 이제 누군가 탁 때렸을 때는 정신이
확신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서서히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엔화가 움직였을 때는 정말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만 누군가 툭 쳤어요. 그러면 갑자기 걸어가다 한 대 얻어맞으면 그게 아프든 안 아프든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저 사람이 왜 날 때렸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 때릴 거야? 그러고 나면 잔뜩 힘주고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꽤 많은 것들이 이제 출회가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파생에 대한 것들이 반대에 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그때와 동일하다고 보는 시각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하지만 엔화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작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엔화가 됐던 파생과 관련됐던 뭐 그런 시장, 어떻게 보면 이게 외떠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물론 이제 이게 선물 옵션 용어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금 현재에서 되는 거죠. 엔화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엔화 때문에 우리 증시시장이 흔들리고 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 자체가 조금 지금은 약간 이게 좀 약화돼 있다. 건강했던 사람이 기운이 빠진 듯한 느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향이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간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린다? 그거를 보려면 여러 비트코인을 보셔야죠.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라면 뭐 트레이드 자금이 나간다 충분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엔화 강세에 있으면 지난번처럼 충격이 올 것이야라고 본다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과거의 일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겠나,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왜 또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좀 무섭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만큼의 또 공포는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네요. 자, 네. 아마 우리 차영주 위원님이 아드님이 일본 유학하시기 때문에 엔화에 가장 민감해 하시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는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엔화가 금리 인상이 동결로 예상됐었고 국채 매입 규모를 1조 원 정도 줄인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갑자기 25bp 금리 인상을 해버렸고 국채 매입 규모를 3조 원으로 바로 그냥 띄워버렸거든요. 이걸 합쳐버리면 거의 한 40bp에서 50bp 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불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엔캐리 자금이 움직였다 보여지고, 지금은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우려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함께 주셨네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큰 섹터, 반도체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엔비디아가 간밤에 8% 정말 고마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젠승황 CEO의 발언도 있었죠. 여전히 AI 수요는 엄청나고 우리 투자 수익 상당할 거다. 거기다가 파운드리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이제 AI 칩 생산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꾸준히 왜 퀄 테스트 진행도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쪽은. 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막 폭발적인 시세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신저가 랠리를 멈추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궤를 함께 하다 보니 더 같이 급등하고, HBM도 오늘 다 같이 올라가요. 차영주 의원이 그러면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은 우리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금 정정을 하면 잭슨황이 삼성전자한테 HBM을 맡긴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TSMC에게 하고 다른 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뉘앙스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삼성전자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맡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삼성전자에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지. 잭슨왕이 삼성전자를 언급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삼성전자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15만 원대 분할 매수하셔라. 저 MTN 저와 같이 오래 하신 분들은 하이닉스 갖고 벌써 몇 번 매매하셨을 거예요. 특히 언제부터 23만 원 갈 때까지는 단 한 번도 팔란 말씀 안 드렸죠. 네. 23만 원부터는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7만 원 사서 다시 그때 20만 원 오니까 뭐 했죠? 다시 고점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팔아야 됩니다. 지금에서 제가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 분할 매수 관점을 얘기했을 때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 게 그거였습니다. 거품이다.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고, 삼성전자 봐라. 어떻게 엑스하이닉스만 가냐라는 것들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죠? 인공지능은 계속 갑니다. 특히 HBM은 갑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아직 못 들어왔고, 못 들어온 만큼 하이닉스의 기술력은 더더욱 증대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시세를 보고 우리가 펀드멘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산업의 어떤 묵직함, 그리고 이 산업이 벌어들인 돈, 이것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그 비경 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사라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남들이 지금 불안하다라고 느낄 때 사라고 말씀드렸던 건 펀드멘털에 대한 확신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15만 원대 매수하셨다면 지금 17만 원이면 조금 약간 추석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그렇게 만만하게 거품론이 오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간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디램 가격은 떨어졌죠. 디램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전자를 못 버티고 밀린 거예요. 네. 7만 전자 왔을 때까지 삼성전자 7만 전자랑 SK하이닉스 15만 원까지는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이전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글로벌 어떤 파생과 연계된 모양이었는데 거기서 갈림돌이 나왔죠. 결국 하이닉스는 15만 원을 버텨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7만 전자 깬 건 디램 가격이 하락이죠. 디램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는 왜 가? 반도체 중에서 HBM은 안 떨어졌습니다. 디램 가격만 떨어진 거죠. 물론 하이닉스도 디램을 만듭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이닉스는 디램으로 보는 게 아니라 HBM으로 보고 HBM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적인 것들에 따라서 주식이 변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변하겠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특히 그 업계에 있는 잭슨황,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데에 있는 CEO들이 이 산업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전 대표님이 다른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좀 더 하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벌어들인 거에 거의 90%를 반도체 칩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반도체 칩을 샀다라는 건 뭐죠? 이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글 CEO가 한 얘기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과대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더 낫다라는 개념. 이 개념을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라고 이제 기업을 말하진 않았고 그렇죠. 그 TSMC 이외 기업이다 하다 보니 언론에서도 삼성전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정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쪽 이야기 해봤으니까 전력 설비 함께 좀 묶어서 볼 수 있거든요.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미 대선에 있어서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누가 이겨도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너무나 열려있는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차근차근 계속 모아가도 될까요? AI도 어차피 앞으로 더 커질 산업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섹터로 본다면 대표적인 롱숏에서 롱을 대표하는 게 우리는 반도체와 이 전력기기였죠. 네. 근데 반도체는 어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고 오늘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전력기기는 사실 2, 3년 전에 먼저 저점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기기는 반도체가 가진 AI 모멘트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대선에서 쟁점이 됐던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 연결고리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먼저 상승을 했고 실적도 그만큼 많이 탄탄하죠. 다만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나왔던 좀 편안하게 투자했던 시기는 둘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멘텀에서도 좀 전에 차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10억을 벌어서 190억을 캐펙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주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만큼 AI에 들어간 비용이 커지면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쪽과 비용 부담이 큰 쪽이 나뉘는 거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력기기라고 했을 때는 모든 전력기기에 한 발만 담그면 전선을 포함해서 다 급등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을 따져보는 순간이 왔죠. 우리가 지금은 크게 이제 주목을 했던 부분은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초대용량 변압기 부분 파트 이쪽과 그다음에 향후에 원래 이제 LS 일렉트릭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변압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송전 모듈까지 다 포함된 그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생각보다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고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기기 내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애초에 처음으로 생각했던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용량 싸움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는 처리 속도 싸움 여기에 이제 결국은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본다면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몇 개의 종목에 이제 좀 국한되는 외수세가 좀 쏠리는 현상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전력기기 내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종목 선택은 이제 반도체나 전력기기에서 좀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전력기기는 AI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 했던 신재생 에너지부터 포함해서 중동발 모멘텀까지 다 살아 있으니까
실적 기반으로 가는 장세에서는 절대 반도체와 전력기기를 버릴 수는 없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또 이 안에서는 종목 선별 중요하다라는 부분 추가적으로 한 짚어주셨어요.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KC텍을 말씀을 좀 들어왔거든요. KC텍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웨이퍼의 평탄화인데 지금 결국 잭슨항이 AI에 관련해서 HBM이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쌓이면 블랙웨일 얘기도 했어요. 블랙웨일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2배를 더 쌓아야 되는 겁니다. 4배를 더 싸는 거죠. 4배를 더 싸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루빈 칩 같은 게 더 쌓는 거죠. 자, 이제 쌓는 게임이에요. 쌓는 게임이기 때문에 쌓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평탄합니다. 웨이퍼 평탄해요. 웨이퍼가 0.0000001mm만 뒤틀려도 이게 서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웨이퍼를 쌓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KC텍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좀 올라가고 있긴 네. 합니다. 그래서 이 기판이 한탄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유리기판은 좀 이른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평탄화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장비주들 좀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기존적인 전통 거 말고 우리가 새롭게 그러니까 이런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도 이제 하이닉스가 페이스메이커로 나서기 시작하면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 이 점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리기판 쪽도 개별 호재 나와서 좀 올라가서 투자 매력도 궁금했는데 함께 또 언급해 주셨네요. 오히려 이렇게 IT 투톱의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갈 때는 우리 이런 미세 공정 관련된 쪽도 보자라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섹터 해봤으니까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 볼게요. 해리스 효과까지 잘 나와줬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뭐 여전한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섹터가 정말 잘 갈 수 있는지 그거 우리 계속 추적해 왔었는데 셀 쪽은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쉬어갑니다. 그 빈자리를 리튬과 양극재가 잘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특히 리튬 쪽 상당히 강하죠. 자, 이재환 대표님, 일단 중국에서 또 CLTL 쪽 리튬 생산 감축한다 뭐 이런 결정 내면서 앨범알 급등했고요. 오늘 국내 리튬 쪽이 많이 움직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 있는 부분일까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알bemar이 어제 이제 14%, 13% 넘는 급등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셀은 그 셀과 우리가 리튬 관련돼 있는 그 종목들이 약간 주가 좀 차별화된 이유는 리튬은 셀보다는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리튬 광산 개발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과했다는 부분과 함께 공장 증설 이 증설과 시설 확장에 대한 부분이 오버슈팅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제 중국에서 어떤 그 글로벌하게 교감이 있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중국에서 시설 투자를 좀 줄이는 부분과 하필 이제 알bemar이 하필은 아니죠. 좀 좋은 현상으로 알bemar이 네. 호주에서 생산시설 증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게 나오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줄었다라는 모멘텀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적이 좋아졌다거나 지금 당장 리튬 가격이 물론 이제 이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겠지만 당장 아주 급등해서 뭐 추세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흐름은 사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리튬 가격 상승을 의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과잉 설비 투자나 혹은 리튬 재고가 과다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은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셀에 대한 접근과 이런 리튬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접근은 저는 조금 이제 이원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이쪽은 보수적으로 보되 일단 어쨌든 이 모멘텀이 알bemar을 비롯해서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거의 15% 내외의 상승을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진다. 다만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제가 볼 때 결국은 실적을 바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더 좋아진다는 관점이 아니라 최소한 여기서 실적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실적 바닥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만 정확하게 진바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일단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바닥 확인도 필요하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리튬 쪽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신 걸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의 CATL이 리튬 그 광산 생산을 중지하겠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반사이익이냐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들이 왜 생산을 중지했을까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 재고가 막대합니다. 지금 오늘 지금 기사 나온 거, 이번 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된다라면, 독일의 리서치 기관인 스테디스타에서 나온 거 보면 2015년에 글로벌 리튬의 재고는 38,000톤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리튬 제고가 18만 톤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렸죠. 전기차가 팔리면서 리튬을 어마어마하게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고는 18만 톤입니다. 재고가 많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 재고를 해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보는 유가랑도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수요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결국 리튬도 수요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감산과 증산을 거듭하는 거죠. 지금 얘네들은 감산에 들어간 겁니다. 감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얘는 프라이스 패러티,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지금 가격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게 지금 중국이 생산 안 하면 오늘 이제 미국이 올라간 거는 그거에 따른 슈팅이지만 우리나라 리튬 회사들이 이제부터 돈을 번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재고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지금 해봤자 다들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이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가격을 낮춰놨으니까 이제부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가지고 2021년, 22년도에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D램 재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재고를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이 언제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리튬주들을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지환 대표님, 셀사들 좀 상대적으로 주춤할 때 모아가는 거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장기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캐즘이나 혹은 리튬 가격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이 나빠졌던 이유가 단순하게 캐즘이냐 아니면 정말로 중국 업체의 경쟁력에서 뭔가 문제가 있냐 여부는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폭 가격에 의한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이걸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조금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략들 좀 챙겨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자동차 쪽인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뭐 공개 임박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겠지만 일단 자동차 대표주 한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차영주 의원님, 현대차, 기아 저희 이거 얘기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또 오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최근에 너무 답답해서요. 계속 이렇게 좀 모아갈까요? 빠질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런 과정이 참 인고의 기간이고 이런 걸 견뎌내야 수익이 나는 거죠. 네. 하이닉스 15만 원대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딱 보면 그때 살 걸 이런 거죠. 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자동차 지금 모아가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가 나면 우리가 빠질까요?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발표하는 것은 자기 기술력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기술력을 발표하는데 그게 결국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렇고 현재 중국에서 지금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통계가 오리무중이죠. 이것이 이제 상용화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데이터를 많이 모은 게 테슬라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박사님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테슬라가 전기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테슬라를 포함해서 다 안 팔리다 보니까 자율주행 시기가 좀 늦춰졌고 그 사이에 오히려 현대오토에바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시간을 본 거. 그러니까 캐즘의 수혜는 오히려 우리 현대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과 자율주행차의 캐즘은 오히려 현대차한테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답답한 듯 하더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해도 꾸준히 한번 모아보자라고 여전히 그 의견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그러면 자율주행도 궁금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 때리기 할 때 뭐 생물보안법도 있었고 최근에 드론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 쪽도 같이 엮이더라고요. 관련해서 오늘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났다가 일부는 윗꼬리가 좀 달려 있기도 합니다. 일단 모멘텀 많아 보이거든요.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일단 이제 자율주행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출되겠지만 시세 연속성은 아마 예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오는 거 보셨던 부분은 중국과 지금 협의해서 하는 부분은 당장은 이게 현실적으로 론치가 좀 빠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득이 되지 않죠. 특히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가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부분을 받아들여서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벌써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변수는 상당히 많고 중국 업체들 간의 어떤
다른 모색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자율주행 자체는 분명히 그 테슬라의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고 아마 이제 계속해서 중간중간 기술이 개발되거나 혹은 인증을 받거나 혹은 법적인 부분이 보완될 때마다 이 모멘텀은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시되 이게 지금 당장의 펀더멘탈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단기 테마로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에 또 테마성의 움직임이 큰 쪽이기도 했고요. 시세 연속성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섹터 원전으로 갈게요. 아까 속보가 딱 나왔거든요. 원전 복원의 뭐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통과됐다라는 이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차 전기본 국회 보고 이슈도 있고요. 오늘 보성 파워텍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랜만에 시세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영주 위원님, 원전주 그동안 참 뭐가 이슈는 많은데 뭐 수급이 여기까지 갈 그게 없어서였는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뭔가 확실한 거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 갈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언제 착공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하나니까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전이 참 투자하기가 어려운 건 그거 같아요. 현 정부가 이제 하고 나서 원전 쪽에 이제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여러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원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벌써 지금 정부의 시계가 반이 꺾어진 상태예요. 근데 원전주들이 지금 연속성을 갖느냐?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멈췄던 국내 원전을 할 때 우리가 내 임기 내에 이걸 못한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만 5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니까 미리 발주를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기억나실 거예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발주를 줘가지고 생태계를 키워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원전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이걸 돌이킬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지금 현 정부에서 허가가 난 것을 다음 정부에서 이제 공사를 지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부터 장기 투자자라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일단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레이딩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또 이거보다 우리가 더 크게 기대했던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네. 또 미국과 좀 삐그덕거림이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수자원공사에서는 미국하고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또 판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전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다. 단지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짧게 크는 전략을 봐야 되는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짧게 끊어치는 전략도 이제는 그 생명주의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앞서 한 것처럼 계속 얻어맞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올라가봤자 따라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수준까지 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벤트에 따른 매매 전략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원도속이라는 말도 있듯이 장기 투자는 좀 어려운 쪽. 그러면 종목 하나 골라주실 수는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럴 때 종목은 가장 센 놈부터 해야죠. 오히려 뭐 두산이랑 비슷한 건데 어차피 근데 오늘 보성파워텍이 윗골을 달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러니까 가장 큰 대장주가 윗골을 달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조금 그러니까 발빠르신 분들이 벌써 이게 생명주의가 벌써 몇 시간도 못 가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사가지고 내일 보성파워텍을 판다? 그럼 오늘 위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분들 오늘 잠 못 주무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내일 올라올 때마다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보면서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지금은 맞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ISL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